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배추값이 급등하자 소비자들이 포장김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추 물량이 부족해서 판매 중단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일부터 중국산 배추 16톤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배추값이 언제쯤 안정될까요? 잠시 뒤 이슈플러스에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목표보다 30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해에 이어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추경 없이 여유 재원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최소 2자릿수의 핵무기를 만들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딥페이크 방지,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0여 개 민생 법안 처리도 당장은 불투명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오늘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앞서 2차례 수사심의위원회가 엇갈린 권고를 내놓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일 양국이 이른바 제7광구로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 개발에 관한 회의를 40년 만에 재개합니다. 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9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한밤중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청소년이 술에 취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뽑는 과정에 야당 추천 후보만 선출되고 여당 몫은 낙마하면서 한때 파행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재개된 회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이 재표결에 붙여졌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본회의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오후 2시 반쯤부터 본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 90개 안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안건이었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표결에서 여야 희비가 엇갈리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국회 추천위원 2명 가운데 야당 추천위원인 이숙진 후보 선출안은 가결되고 여당 몫인 한석훈 후보 선출안은 부결된 겁니다. 여당에선 야당이 자당목만 통과시켜 약속을 어긴 것이라 주장했고 야당은 의원들의 자율투표로 인한 결과라고 맞섰는데요. 여당 측이 반발하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면서 본회의는 30분 넘게 정회하고 한때 파행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는 재개됐지만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부적절한 인사를 우리 민주당이 강력한 경고를 하고 국민이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의 재표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통과를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여당에서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모두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야당은 잠깐 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본청 안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조만간 재개하고 나서는 여야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 70여 개의 표결 절차에도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딥페이크 방지법 가운데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나 시청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에 알면서도 부분이 논란이 돼 오늘 처리하지 않고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네, 한편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 이후 당정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다시 독대 자리를 마련해 당정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겠죠. 국정 지지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야 이정 협의체 문제보다도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을 꺼려 독대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에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부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 싶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마치 영수회담같이 돼버렸다며 지나치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보단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와의 독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만찬과 관련한 뒷말이 이어지고 한 대표 측이 다시 언론을 통해 독대 요청 사실을 알린 데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독대 논란을 두고 야권에서는 국민은 고통에 신음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감정 싸움이나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며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권력 다툼, 전국 주도권, 자기 자존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그저 언론 발표용 레토릭일 뿐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가방을 받은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두 사람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신지원입니다. 예, 검찰총장이 오늘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팀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두 사람에 대한 수사 결과와 처분에 관한 의견을 보고한 겁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을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공직자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 목사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이 아니라 촬영을 위해 접근하는 등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우종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승인할 경우 조만간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를 불기소,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수심위 판단처럼 최 목사만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처분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 여사와 함께 최 목사도 불기소할 경우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 불복한 첫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를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팀이 최종 의견을 전달한 만큼 사건 처분을 위한 총장 결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4년 연속으로 세수 오차가 반복되며 오차 규모가 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경기 예측 실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가 예산 대비 29조 6천억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의 세수 펑크에 이어
2년째 역대급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겁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과 2022년엔 예측보다 과도하게 많은 세금이 거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세수 오차가 반복되면서 최근 4년간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8.1%, 지난해는 14.1%로 4년간 평균 오차율은 12.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7.8%, 일본 7.3%, 독일 5.7% 등과 비교해 세수 오차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세수 축에 대해서 제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 재정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세수 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 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고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감소한 것을 꼽았습니다. 법인세는 예산 대비 14조 5천억, 양도세는 5조 8천억이 덜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예측보다 부족한 세수는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메꾸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선 일부 강제 불용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다만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세금이 덜 거치면서 재정 기반이 취약해지고 이는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4년 연속 세수 오차는 정부의 경기 예측이 빗나가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연속적으로 잘못될 경우에는 재정 적자를 늘릴 수가 있고 또 재정의 경기 조절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와 조세재정연구원, KDI 등 전문기관을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시켜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폭염과 폭우로 배추 가격이 치솟으면서 포장김치를 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비비고 배추김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고 이번 달 들어 둘째 주까지 매출은 1년 전보다 1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종가김치도 지난달 전체 김치 매출이 1년 전보다 14% 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배추김치 매출은 17% 증가했습니다. 배추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오전 일부 대형마트의 배추 물량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마트는 시세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배추를 판매하면서 일부 점포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일부 점포에서는 1인당 배추 3포기만 구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사재기 현상은 없으며 오전 중에 물량이 많이 소진되기는 했지만 구매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폭은 2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은 0.12% 상승하면서 전주 상승률 0.16%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0.09% 상승하며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 아파트값은 0.01% 하락해 하락폭이 줄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도 0.05% 상승했지만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중남미 페루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이 하루 만에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이 납치범들은 경찰에 수류탄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체포됐는데 주 페루 한국 대사관은 치안 불안 지역에서 홀로 이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경찰이 차량문을 개방하고 손전등을 비추며 수색합니다.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는 양손이 여러 겹의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납치된 60대 한국인 사업가 A씨가 구출되는 현장입니다. 범죄 조직에 피랍된 지 하루 만입니다. 회사 직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받자 납치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납치한 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던 이들은 이동 중 경찰의 포위망에 포착됐고 거칠게 저항하다 수류탄을 던져 경찰관 한 명이 다쳤습니다. 주 페루 한국대사관 측은 피해 교민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루 현지 경찰에 의해서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납치된 우리 국민분은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체포된 20대 중후반 피의자 3명의 신원을 공개했으며 베네수엘라 국적의 범죄 조직에 소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편에 속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범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0년 1,700건에 육박했던 페루 납치 사건 발생 건수는 지난해 4,000건을 넘었고 지난 2011년 10대 한인 학생이 등교하다 괴한에 납치된 뒤 19일 만에 풀려난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인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아시아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베네수엘라의 그런 범죄 조직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하라는 그러한 입장은 나왔습니다. 현지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 페루 한국대사관은 치안 불안 지역을 홀로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야간에는 택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한밤중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소녀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다른 행인과 다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깊은 밤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는 여성을 따라갑니다. 여성을 쓰러뜨리고 공격하더니 주차장 방향으로 도주합니다. 이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새벽 0시 40분쯤 주차장 앞 인도에서 30대 남성 A씨가 17살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망친 겁니다. 비명들이 나는 만들려고 팍 쫓아왔더니 이제 남자가 도망가 보더라고. 그래서 아가씨 의식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아가씨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B양은 주변을 지나던 배달기사에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B양은 친구를 배웅하고 집에 돌아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A씨는 1.5km 떨어진 이곳 주택가에서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범행 장소 인근에서 발견하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일단 1차 살인. 그 절차는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이 사람도 심리 다른 반응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오셀입니다. 어제 오후 9시 반쯤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20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한 뒤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 서구 검단 사거리 건널목에 지름 15cm, 깊이 60cm 규모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이 주변 통행을 통제하면서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정확한 땅 꺼짐 원인을 조사한 뒤 복구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최소 2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진단에 이어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관측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은 분석을 공개하면서
미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ICBM 발사라든지 인공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 다양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전보다는 더 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기존에 알려진 대로 플루토늄은 70kg가량,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소 2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선 미국 대선 등 대외적인 요인은 물론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용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제조시설 위치에 대해선 영변보다는 평양 인근인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 활동을 가속화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에서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감시 내지는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의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었다며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해 과거보다 조금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도입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의 예시 문항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문항은 통합사회 14개, 통합과학 12개로 하나의 문항에 여러 영역의 요소와 성취 기준을 반영해서 문제를 푸는데 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학생과 교사들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수능 출제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예시 문항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와 문항 구성 비율은 임의적이며 실제 수능 시험의 문항 수와 배점, 출제 비율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가운데 4명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 홀로 사는 노인이 계신다면 잘 보살펴드려야겠습니다. 고령자 가구 평균치보다 삶이 더 팍팍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가운데 38%에 이르는 홀로 사는 가구를 분석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고령자 전체 평균보다 15.3%포인트 많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정부나 사회단체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넘어서 고령자 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94%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월 평균 수급액은 58만 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의 기대 연령이 높아 남자와 여자 비율이 3대7로 여자 비율이 높습니다.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이 높은데 이는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할 때 경제활동을 하셨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 취미활동 다음으로 여행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취미활동 다음으로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취업자 비중이 33%, 67만 명에 이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전체 고령자 가구보다 좀 덜했지만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운데 21.4%는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해 활동의 제약이 컸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경우도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3명 중 1명은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꼴로 주위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교류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교류하는 사람 모두 없다고 답한 경우도 8.5%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그러니까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은 39.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으로 한 해 전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2023년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천여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76만 원 늘어서 전체 가구보다 2천만 원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81.3%,
저축은 12.9%에 불과해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40대 이상 직원이 처음으로 20대 직원 수를 추월했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가 최근 14년 동안의 삼성전자 전 세계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55%였던 20대 직원 비중은 지난해 27%로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40대 이상 직원 비중은 11%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가짜 상품, 이른바 짝퉁 유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를 넘어 해외 플랫폼의 위조 상품 유통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최근 가짜 상품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해외 명품부터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한 마스크팩, 지역 특산품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응원봉입니다. 육안으로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지만 위조 상품은 정가의 10분의 1까지도 싸게 거래됩니다. 특허청이 최근 4년 동안 단속한 위조 물품은 모두 76만여 건. 지난 6월부터는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시범 도입해 정품의 이미지와 가격, 리뷰를 학습시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미리 판매 중지된 건의 비율이 전체 판매 중지 건 중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통해 등록된 권리는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문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한 해외 직구 플랫폼입니다. 알리와 테무의 국내 월간 이용자 수는 18개월 만에 6배 이상 급증했고 해외 직구 규모도 5년 만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 상품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해서 위조 상품도 그에 따라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청은 지난 4월 알리 물품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하기로 협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테무와 쉬인도 감시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해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에 주소지 대리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판매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짝퉁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구매자들 스스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한 포기당 가격이 2만 원을 오가는 이른바 금배추까지 나타나면서 서민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중국산 수입 배추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자,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배추 한 포기에 22,000원짜리도 또 있다고 하죠. 인터넷 네. 커뮤니티에서 네. 사진이 돌고 있고요. 네. 왜 이렇게 배추가 비싼 겁니까? 그렇습니다. 배추 가격 먼저 추이를 보고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올 3월만 해도 이제 당국이 이제 발표한 배추 가격이 한 3,000원대였습니다. 그런 지금 9월에 9,000원, 9,300원 정도니까 이건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2만 원대도 좀 나오고 있고요. 배추라는 작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출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봄에서 만약에 작황이 잘 됐다라고 하면 배추 가격은 좀 떨어졌다가 여름 배추, 가을 배추 각각 배추마다 작황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뭐냐? 여름 배추 쪽에서 큰 타격이 난 겁니다. 우리가 예. 일명 고랭지 배추라고 하는데 올 여름이 엄청나게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고랭지까지도 이게 선선해야 되는데 날씨가 엄청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무릎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병충해가 퍼지게 되면서 예. 이 고랭지 배추 작황을 완전히 망쳐버렸고 그러면서 수급이 깨지면서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이렇게 가격이 당국의 평균가가 9,000원, 10,000원대, 2만 원대까지 배추 한 폭입니다. 출몰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예, 지금 배추값 걱정을 하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편집하고 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게 상향을 하고 소지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배춧값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결국에 이제 이번 여름에 무더웠던 이 폭염 때문에 배춧값이 올랐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사람들은 포장된 김치를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포장 김치가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고 대신에 또 양배추라든지 다른 채소로 눈길을 돌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불과 3개월 사이에 3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바로 체감을 하죠. 그래서 차라리 사 먹자라고 네. 하는데 우리의 이제 사 먹는 김치는 크게 두 가지 브랜드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1등이 이제 대상의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종갓집 김치가 있고요. 2위가 CJ의 비보고 김치가 있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올 여름 8월 매출액을 봤더니 보통 13%에서 14% 정도가 늘어났다. 근데 뭐 한 10% 정도 늘어난 게 뭐 하겠지만 저 사 먹는 김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10% 이상 갑자기 안 먹던 분이 사 먹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 정도로 매출이 늘어났던 것, 특히 종가김치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역시 순간적으로 올랐던 배추값의 급등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식당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묘하게 아니라 이제 타겟책으로 양배추 김치 같은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예. 좀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김치 네.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귀하고 그런 식으로 좀 타결책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맛은 뭐 양배추 김치도 괜찮은데 먹어야죠. 그래도 근데 식당 배추 우리 김치가 소상공인들도 먹고 싶어요. 네, 예. 소상공인분들도 생각해 드려야죠. 열무 김치 담글까 하니까 열무도 올랐고 네. 깍두기 담글까 했더니 무 가격도 많이 올랐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중국산 배추를 내일부터 시장에 이제 네. 내보냅니다. 16톤이 풀릴 예정인데 네. 가격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까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톤이고 이제 중국산 배추를 푸는 건데 약간 당국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얼핏 들으면 중국산 배추와 중국산 김치가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혼용되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산 김치는 뭐가 딱 떠오르느냐? 그 영상 거의 웬만한 우리 국민분들이 보셨을 텐데 막 중국인이 지금 나오네요. 저렇게 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는 중국산 김치고요. 예. 지금 당국이 16톤을 수입해가지고 내일부터 시장에 푼다는 건 중국산 배추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런 거의 과정도 거치지가 않고 뭐 병충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썼다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김치는 뭐 김치도 모르겠지만 배추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데 뭐 댓글들 봐도 상당히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중국산 예. 김치의 저 영상의 저 파급 효과가 상당히 워낙 커서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요. 예.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뭐 중국산 김치가 아니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는 거니까 네. 위생 문제에서는 좀 저희가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노력을 한 것 될까요? 같습니다. 당국에서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좀 해소하고 실제로 네. 가격도 좀 내려가면 좋겠는데 지금 10월 중순이 좀 지나고 뭐 준고랭지 배추가 나오기 네. 시작하면 가격이 좀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배추 가격이 앞서도 말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오기 때문에 좋을 때 나쁠 때에 따라서 3개월 만에 정말 천당과 지옥, 급등락을 오가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10월에 나오는 가을 배추의 양이 상당합니다. 이제 고랭지 밑에 있는 준고랭지에서 나오는데 재배 면적도 넓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을을 넘어갈 땐 배추 가격이 크게 떨어진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도 어느 정도 이제 이 가을 배추, 10월에 나올 중고랭지 배추에 좀 작황의 기대를 걸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워낙 지금 순간적으로 배추 한 포기에 9,000원, 네. 10,000원, 20,000원이어서 이제 중국산 이제 배추로 커버를 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지금 9월까지 무더웠잖아요. 네. 예. 그러면 가을 배추의 작황도 망쳤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당국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날도 좀 선선해지고 조금 되면 이제 또 김장철이 오잖아요. 네. 김장철 대라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 가을 배추가 곧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이제 배추를 수입해서 시중에 푸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당국이 짚하기로는 이게 10월 배추에서 아직까지는 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전남 해남이 그 가을 배추, 겨울 배추 출하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걱정인데 정부가 또 뭐 배추를 수입한다든지 타개책을 또 마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에 하나 또 이번에 수급이 또 깨진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가을에는 우리가 이제 김장을 담가야 되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조금 더 가을 배추의 작화량, 출하량을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75년 동안 동업을 해왔던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고려아연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 6.25 전쟁 1년 전에 두 명의 이제 동업자가 있었는데요. 네. 고 장병희 창업주, 고 최기호 창업주. 저 두 분의 친구 사이죠. 이제 손을 잡고 영풍기획사, 그러니까 지금의 영풍그룹을 두 분이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워낙 절친이었고 우정도 좋아가지고 공동 경영 형식으로 영풍그룹을 끌어온 겁니다. 예. 그러다가 70년대를 전후해서 장 씨와 최 씨 두 가문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라든가 정밀이라든가 뭐 우리가 아는 영풍문고 이런 것들은 장 씨가 맡아라. 그 대신 고려아연은 최 씨가 맡아라. 이제 이렇게 나눠서 잘 경영을 해 오다가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고요. 특히 갈등의 이면에는 저기 나오고 있지만은 영풍과 고려아연을 놓고 보면 영풍은 약간 좀 실패한 이제 점점점 뭐 주가라든가 사세가 기울고 있는 반면에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가격들, 금값, 은값, 아연값 계속 올랐잖아요. 네. 2000년대 이후에 주가도 오르고 사이즈도 커지면서 이제 고려아연도 함께 크게 됐었는데 먼저 고려아연이라는 어떤 기업이냐? 뭐 거의 비철금속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연을 주축으로 하지만 뭐 은 이런 금도 함께 이제 재련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싸움에 붙게 됐는가?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의 지분 구조가 좀 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창업주에서 장 씨와 최 씨가 나뉘면서 고려아연은 최 씨가 경영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고려아연만 놓고 보면 장 씨 일가의 지분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지금 저기 보면 마치 33.13 대 34로 비등비등해 보이지만 네. 저기 파란색은 최 씨 일가 우호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 씨 일가의 지분은 16%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최 씨 일가가 경영을 하면서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한화라든가 현대차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자기 편을 모았던 겁니다. 예. 왜냐 이제 최 씨 일가도 즉 최윤범 회장 측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거죠. 경영을 함에 있어서 지분은 장 씨 일가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저렇게 팽팽한 싸움이 됐었고 저기 중간에 보시면 국민연금의 7.83%를 갖고 있잖아요. 네. 예. 실은 실은 이번 사태 전에 1차 대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최윤범 회장, 최 씨가 경영을 잘해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최 씨 손을 들어주면서 1차 전쟁은 일단락이 됐거든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영풍 쪽의 장 씨 일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안 되겠다라고 네. 해서 지금 문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끌어들이면서 MBK 파트너스가 주식 공개 매수 1차 66만 원을 제시하면서 2차전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게 됐었고요. 이제 저 와중에서는 팽팽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기 기타라고 포함된 곳에서 지분을 더 갖고 오는 자가 승리하게 되겠죠. 지금 바로 그 싸움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맨날 언론에서도 양측 입장이 핑퐁 뭐 탁구 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영풍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분 확보 전쟁을 하는 거죠. 행동을 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부 유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조금 더 가봐야 될 텐데 이제 사모펀드라는 곳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예. 아마 지금 사모펀드가 제시한 저 정도의 자신의 목표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최소 2조.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면 특히 이번에 이제 2차 공개 매수가까지 계산을 한다면 뭐 3, 4조를 훌쩍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MBK 파트너스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 사모펀드의 태생적인 특징은 뭐냐면 천년만년 저 기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저 경영권을 받고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몸값을 높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고려아연을 또 팔려는 더 비싼 값에 이게 이제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세간에 나오는 국부 유출은 이제 MBK라는 곳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뺏어 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막 회사 경영을 잘해가지고 몸값이 높아졌어요. 그럼 팔고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값이 저렇게 커졌을 때 그걸 살 사람이 국내에는 손꼽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누가 살 가능성이 높냐? 아무래도 중국계 사회들 혹은 해외 쪽에서 고려아연의 저 지분을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MBK가 가져가게 되면 이게 고려아연 측의 주장입니다. 이걸 해외로 팔 수밖에 없고 그게 중국이 된다. 또 이렇게 되니까 MBK 쪽에서는 나중에라도 우리는 중국에는 안 판다. 뭐 이렇게 이제 핑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국부 유출은 바로 그 대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고려아연 측에서는 당연히 인수를 하게 되면 그 핵심 기술이 이제 빠져나갈 것이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에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작용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분쟁 구도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또 하나의 카드가 고려아연 측, 그러니까 최연범 회장 쪽에서 내놓은 것은 이제 국부 유출 외에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카드를 또 하나를 신청을 한 겁니다. 이 중에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 하이니켈 관련한 이제 배터리 뭐 관련한 기술이 있는데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기술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게 해외 기술 유출이다라고 해서 이걸 당국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MBK 파트너스가 뭐 해외에 팔던 국내에 누군가에 팔던 팔 때마다 그 해당 당사자에 대한 심사를 당국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내 돈 내고 내가 파는 건데 왜 내가 팔 때 다시 우리나라 당국에 그걸 검열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최 씨의 일가, 최연범 회장은 이제 반대의 공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지분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쩐의 전쟁입니다. MBK 파트너스도 66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아예 77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공개 매수가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중간에 앞서 그 표에서 기타에 들고 있는 뭐 개인 투자자 등등이 이제 그 지분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데 결국 저때 개인들은 뭐 국부 유출 뭐 이런 거를 잘 생각을 안 하고 또 비싼 값을 주는 쪽에다가 팔게 되기 때문에 아마 결국의 결론은 좀 쩐의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예측하게 됩니다. 원래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연합이 공개 매수가를 66만 원대였는데 오늘 아침에 75만 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75만 원대까지 근접했다가 결국 장 마감했을 때는 71만 3천 원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처음으로 어쨌든 공개 매수가보다 아래로 지금 장을 마감했어요. 이런 시도, 공개 매수가를 올린 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쐐기를 좀 박았다고 봅니다. 보통 저렇게 싸움이 되면 최초에 말했던 66만 원의 공개 매수가를 내죠. 그러면 저건 이제 MBK 영풍 장 씨가 낸 거잖아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고려아연 최 씨가 대항 공개 매수를 또 합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그 SM과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할 때 대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SM 엔터테인먼트 먹으려고 마찬가지로 대항 공개 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최연범 회장 쪽에서 대항 공개 매수를 아직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죠. 왜 대항 공개 매수를 안 내놓지? 그렇다면은 뭐 아직까지 최 회장 쪽의 사정은 있겠지만 실탄이 부족하다라는 추론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는 오히려 여기서 약점을 좀 잡아서 너네가 안 내나? 그럼 내가 더 세기를 박을게라고 해서 75만 원으로 높여서 내달 4일까지 나한테 공개 매수를 이제 신청하게 된 건데 왜 주가가 갔다가 떨어졌냐면 저런 M&A 이슈는요. 싸워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해야 주가도 더 오를 수 있고 2차 공개 매수가가 아니라 3차 공개 매수가가 계속 나오는 건데 현재까지의 모양새를 놓고 보면 이 최 씨 쪽의 반격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팽팽해야 주가도 오르는 건데 한쪽에 이렇게 좀 기울게 되면 매력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나라고 봐서 아직은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고려아연 최연범 회장과 최 씨 일가 쪽의 아군들이 또 어떻게 대항 공개 매수가를 또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현재를 놓고 보면 아마 그런 좀 매력도가 이제는 좀 판이 끝났나?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매에서도 호가가 계속 나와야 이게 경기가가 올라가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군. 근데 이제 주도권 싸움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승자의 저주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MBK 쪽에서도 이런 큰 돈을 들어서 들여온다는 것은 상당히 비철금속들의 라인, 이제 뭐 세계 최대 재련업체잖아요. 아연 재련업체이고 은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비철금속이 뭐 10년 뒤, 20년 뒤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달러 약세의 흐름들을 본다면 훨씬 더 가치, 몸값은 높아질 것이라는 데에 어느 정도 분석을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끝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2조 원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MBK가 들어왔는데 뭐 20, 30%를 먹으려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려아연의 매력도를 MBK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봤다. 이런 역추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또 현실적인 주제로 넘어와 볼까요? 전기요금 얘기인데요. 이게 얼마 전까지 계속 더웠다 보니까 집에서도 에어컨 뭐 추석 넘어서까지도 켜신 분들 계시고 가을 전기 사용량 신기록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근데 한여름보다 9월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이제 누진제 구간 때문이기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9월에 대부분이 다 에어컨을 많이 트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 따르면 9월에 최대 전력 수요를 놓고 보면은 거의 여름 못지않은 전력 수요가 나왔어요. 그리고 9월 첫째 주를 보면 최대 전력 수요가 둘째 주 보십시오. 93기가와트씩 또 넘었잖아요. 거의 여름 수준으로 지금 해당하는 이제 그런 와트시였던. 그러니까 9월이 더웠고 에어컨을 많이 틀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9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겠죠. 왜냐하면 9월도 또 에어컨을 많이 틀었으니까. 그런데 훨씬 더 체감이 높았다라는 것이 여름과 그러니까 7, 8월과 누진제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저기 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7, 8월 같은 경우에는 나오네요. 450과 450 초과라고 해서 450 초과일 때가 307원으로 누진이 커지는데 7, 8월만 저렇게 쪼갠 거고요. 나머지 달에는 특히 9월, 10월에는 에어컨 안 트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를 400kWh로 좀 벌려놓은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웬만큼 틀어도 여름에 450kWh를 쓴 만큼의 누진 요금을 맞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전기요금을 받아본 분들이 훨씬 더 이제 깜짝 더 큰 폭탄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전의 누적 적자가 뭐 크다라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4분기는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도 뭐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소비자들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인상할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한전의 지금 부채가 200조고요. 누적 적자가 43조입니다. 실은 이런 기업이 이 시장에 있을 수도 없거든요. 주식시장에 상장돼서도 안 되는 건데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결국 돌아 또 국민 세금으로 커버하는 건데 참 왜 동결을 했는지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뭐 물가라든가 국민에 대한 또 이런 생활들을 뭐 걱정 때문에 동결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뭐 요금 수준 정도는 맞춰야 돼. 그러니까 국민 부담도 고려하지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농가에서 기르는 소들의 귀에는 이 사람으로 치면 신분증 같은 귀표가 하나씩 달려 있는데요. 이 죽은 소와 살아있는 소의 귀표를 바꿔치기 해서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내거나 받아내려던 축산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 축사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수납장에서 뭔가를 찾아내는데 겹겹이 쌓여 보관 중이던 건 아직 달지 않은 소 귀표입니다. 제작청이라는 제작청 녹색들은 이게 제부차가 이거를 왜 이렇게 받았는지 아니 보시면 다 떨어지는 거 알아요. 잘 떨어지는 귀표는 혈통이나 원산지 같은 여러 정보가 담긴 사람으로 치면 족보이자 주민등록 등본, 이력서입니다. 쇠고기 이력제에 따라 식용소라면 반드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양쪽 귀에 달고 살아야 하지만 어째선지 이 축사에선 귀표가 없는 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일부러 떼어낸 건데 이렇게 간단히 정체불명의 소가 된 셈입니다.
병에 걸려 긴급 도축했거나 아예 죽어버린 소의 귀에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된 살아있는 소의 귀표를 바꿔 단 겁니다. 현장에서 소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실제 어떤 소가 죽었는지 보험사가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경찰이 꼬리털을 잘라 DNA를 대조한 결과 이 업자는 실제로 2달 동안 보험금 3,4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에 나온 이 30대 축산업자는 소값이 내려가고 사료값은 올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고 실토했습니다. 재발행 귀표는 반드시 축협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 후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수법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 수사가 거져 전라북도에서만 축산업자 22명이 더 적발됐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축협 직원이 되레 가담한 사례도 확인돼 지점장 등 2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금 쓰는 인쇄형 플라스틱 귀표 대신 소 몸속에 넣는 전자칩 귀표 도입을 검토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일부러 사고가 난 척 보험 사기를 저지른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다가오는 차에 일부러 손을 대는 등 사고가 났다고 속인 건데 블랙박스와 CCTV에 찍힌 모습 때문에 사기가 들통이 났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천천히 도로를 걷는 한 여성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얼핏 보면 오토바이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운전자도 자리를 뜨질 못합니다. 실상은 60대 여성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오토바이에 놀라 사고가 난 것처럼 일부러 넘어진 겁니다. 이렇게 A씨가 연기한 보험 사기만 2년 동안 3차례로 부정하게 타낸 보험금은 600만 원. 처음에는 경찰도 차량 운전자를 입건했지만 블랙박스에서 미심쩍은 점들을 찾아내며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데 부자연스러운 모습들 보여가지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었고요. 마침 다른 경찰서에서 같은 건의 교통사고 발생해서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A씨는 다가오는 차량에 오른손을 고의로 가져다 대며 보험 사기를 저질렀는데 당시를 회상한 피해자도 아찔했다면서도 수상했던 점들을 떠올렸습니다. 나중에는 좀 코를 골면서 이제 주무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그 보험사랑 통화했을 때만 해도 첫 통화 때 제가 보험사분한테 이제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찰은 A씨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지난 4월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약식 기소로 A씨는 지난 5일 벌금 300만 원을 명령받았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싸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 6천만 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씨가 소유한 차명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자산을 추적해 추징금 전액을 환수한 뒤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회사를 차린 뒤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수백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가 추징금 일부인 28억여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와 민사소송을 거쳐 8개월 만에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한밤중 서울 주택가를 나체로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산은 썼지만 옷은 하나도 입지 않고 있었는데 술과 마약은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난 7월 야심한 시각 서울 해화동 주택가입니다. 한 남성이 성큼성큼 큰 보폭으로 골목길을 활보하고 있는데요. 우산은 쓰고 있지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남성은 경찰이 자신을 쫓는지도 모르고 한참을 거침없이 돌아다닙니다. 경찰은 구석구석 수색전을 펼친 끝에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해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나체로 집 밖을 나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는데요.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할 경우 남성처럼 공연 음란죄로 검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길 선선한 가을 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졌지만 해가 진 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4.5도고요. 자정에는 2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화면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경기 북부에는 밤 8시까지 그리고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 곳곳에는 늦은 밤까지 한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8도, 대전 28도, 부산 2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영동에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남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호남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뽑는 과정에 야당 추천 후보만 선출되고 여당 몫은 낙마하면서 한때 파행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재개된 회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이 제표결에 붙여졌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아직 본회의가 진행 중일 텐데요. 앞선 상황부터 차례로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오후 2시 반쯤부터 본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 90개 안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안건이었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표결에서 여야 희비가 엇갈리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국회 추천위원 2명 가운데 야당 추천위원인 이숙진 후보 선출안은 가결되고 여당 몫인 한석훈 후보 선출안은 부결된 겁니다. 여당에선 야당이 자당론만 통과시켜 약속을 어긴 것이라 주장했고 야당은 의원들의 자유율 투표로 인한 결과라고 맞섰는데요. 여당 측이 반발하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면서 본회의는 30분 넘게 정회하고 한때 파행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는 재개됐지만 여야는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부적절한 인사를 우리 민주당이 강력한 경고를 하고 국민이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의 재표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통과를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여당에서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모두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잠깐 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본청 안에서 서로 맞불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은 야권의 인권위원 표결이 사기극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이 민생법안에 내팽개치고 용산에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맞섰습니다.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서 본인들이 추천한 인사만 선수를 지켜놓고 나서 태평수를 친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신사적 반칙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야는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 70여 개의 표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는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딥페이크 방지법 가운데 성폭력 처벌법의 경우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나 시청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에 알면서도 부분이 논란이 돼 삭제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한 뒤에 친한계와 친윤계의 신경전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옮겨붙으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독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여권 내 대통령과의 독대 문제가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친한계에선 독대의 최대 걸림돌이 김 여사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시각과 함께 결국은 매듭 짓고 가야 할 일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반 하락하는 당정 지지율의 원인이 해당 논란에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겠죠. 국정 지지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김 여사 방어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김 여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친윤계는 그러나 김 여사의 사과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야당이 김 여사 문제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부각하는 건 대통령을 더 궁지로 몰 뿐이란 반박입니다. 한 고개를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사과를 하고 나면요. 이건 왜 안 하느냐.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과거 경험으로 나머지 그냥 황당한 의혹 제기도 사실로 돼요. 독대 재요청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에도 내부에서 몽둥이를 들고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불편한 기색을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한 대표와의 독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당내에선 내심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불편한 관계에 반전을 기대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갈등 장기화가 당정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양측 간 관계 해소가 여권의 최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 NBS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5%, 부정평가는 69%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3주 전보다 2%포인트 낮아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8%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26%를 유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2%, 개혁신당은 4%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할지 여부를 놓고 좀처럼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공개 토론회를 열고도 한 달가량 더 수기하겠다던 지도부는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공개 토론 이후 첫 정책조정회의를 연 민주당은 언제 어떻게 당론을 정할지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전 앞으로 한 달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던 당대표 비서실장의 브리핑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약간의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총 개최 시기와 관련된 주장은 개별적인 의견이다. 세제 시행을 석 달 앞두고 논쟁만 거듭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기류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인버스 투자 같은 발언이 여론의 반감을 산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맞아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듭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고 발언의 당사자인 김영환 의원은 물의를 일으켰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양론은 팽팽한 상황입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이라며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주장한 정성호 의원과 각을 세웠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여당은 결정권을 쥔 다수당이 정치적 득실을 따지느라 문구적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투세 논쟁을 하느라 대여 투쟁에 집중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지도부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난 5월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아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5월.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을 X선으로 분석하는 장비를 수리하던 도중 피폭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부터 손이 붓기 시작해 한 달 뒤 피부 괴사가 일어났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사고 당시 수리를 위해 한 명은 기계에 손을 집어넣었고 한 명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했는데 차폐체를 열면 자동 작동되어야 할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이 일어난 겁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장비의 안전장치는 사고 이전부터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비 과정에서 배선을 임의 변경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 문제는 언제, 누가 왜 방사선 장비를 임의로 조작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결국 원안위는 개인의 과실보다는 사업자인 삼성전자가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피폭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장비의 해당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비 규정은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그런 배선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가 방사선 장비의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원자력 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사선 장비 가운데 허가가 아닌 신고 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키면 안전하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법상 과태료 액수가 높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사고가 난 장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고 방사선 기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를 특별 점검한 결과 원자력 안전법 위반한 사항이 추가로 2건이 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방사선 피폭 사고와 별개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기흥 캠퍼스에 있는 방사선 장비 694대를 점검하고 방사선 안전관리자 2명에 대해 원자력 안전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특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흥 캠퍼스 내 방사선 발생 장치는 허가 신고된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체계는 미흡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성 지능인 선원의 임금을 가로챈 선원 소개업자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선원들 월급의 절반 이상을 가로챘는데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해경 직원들이 부산에 있는 무등록 선원 소개소를 압수수색합니다. 이 소개소의 대표인 50대 A씨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성 지능인 선원의 임금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선원 3명의 월급 가운데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선원들을 소개소에 데려와 숙식 제공을 하며 이를 빌미로 채무를 지게 하고 월급을 챙긴 겁니다. 피해 선원들이 지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이런 점을 악용을 해서 피해 선원들은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통발 어선에서 보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어업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와서도 배에 갇혀 지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선원들 월급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무등록 소개서를 운영해 불법 소개료 1억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선원 3명과 짜고 어선에 타 일을 할 것처럼 선주들을 속여 선급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 선고도 받았고 이번 범행이 7번째였습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인권 침해 사건을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온라인에서 정보 조사로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주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이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공정위가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할 것이란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 결합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는 여기에 더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로 판매되도록 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폭우로 전국에서 배추밭 667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축구장 900개가 넘는 넓이로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의 5.2%에 이릅니다. 특히 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이 집중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침수된 667헥타르 가운데 611헥타르가 해남에 있습니다. 겨울 배추 최대 산지도 역시 해남인데요. 지난해 전국 겨울 배추 가운데 60% 이상이 해남에서 생산됐습니다. 이처럼 비중이 큰 해남 배추밭이 폭우로 피해를 보면서 올해 김장용 배추 수확은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배추값이 내릴 기미가 없자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사 먹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포장김치도 배추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열대를 채운 포장김치. 최근 배추값이 오르면서 포장김치를 찾는 손길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싼 거를 주로 찾고 있죠. 싼 게 있나고. 근데 포장김치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배추값이 너무 올라 직접 김치를 담그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사실 그래도 우리 소비자들은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 포장김치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CJ제일제당과 대상의 김치 매출은 지난달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포장김치가 주력 상품인 대상의 경우 월간 기준 판매액으로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배추, 부재료 가격이 상승하며 이를 대체해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트 3사의 이번 달 포장김치 판매도 급증하며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절반가량 줄어서 입점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열무김치나 총각김치 등 대체 품목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9,383원. 지난해 평균 가격보다 51% 올라 좀처럼 배추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배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산 배추 수입을 결정했지만 중국 측의 작황도 좋지 않아 우리 준고랭지 배추가 풀리는 10월 중순까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세관 컨테이너 검사장에서 엑스레이 투시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평범한 컨테이너 상자 더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 밀도가 좀 달라서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를 수상히 여긴 세관 직원이 컨테이너를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수출로 위장한 상자들 사이에 중국 위조 명품과 담배 같은 밀수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법이 참 교묘하죠.
최근 4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입품 규모는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5천 건이 넘게 적발이 됐는데요.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1,700억 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신발류, 의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아주 높은 품목들이죠. 이번에 세관이 또 수십억 원어치 밀수를 적발했습니다. 중국산 담배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들여오려던 일당이 붙잡힌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우레탄 바닥판 겉을 뜯어내자 담뱃갑이 가득합니다. 잔뜩 쌓여있는 자재를 여는 족족 알약과 녹두, 명품 가방이 줄줄이 나옵니다. 담배처럼 부피가 큰 밀수품을 먼저 채우고 남은 공간에 치료제와 녹두가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밀수품을 들여오려고 바닥재 안을 꽉 채운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시도한 밀수 규모만 국산으로 둔갑한 담배 8만 3천 갑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1만 정, 녹두 1톤 등입니다. 시가로는 무려 73억 원에 달합니다. 세관은 50대 국내 총책 A씨 등 4명을 검찰에 넘기고 중국에서 물건을 넘긴 A씨 남편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수입 신고를 하고 SNS로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적발 전에 세관을 통과한 일부 밀수품은 여러 장소를 거쳐 운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5톤 트럭으로 이제 노상으로 옮기고 거기서는 1톤 트럭 4대로 다시 2차 배송지로 옮기고 추적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세관은 불법 의약품과 위조 상품 밀수입은 국민 건강과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또 올립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대면 상품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축소하고 비대면 상품 금리는 0.2%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분기 연속 10%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0.15%로 전분기에 10.21%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2분기 연속 10%대를 나타냈습니다. 취약 자영업자는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처분 방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만간 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첫 정기 보고에서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모두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향수, 화장품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뉘는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권고가 나왔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최 목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사건을 처분한다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불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다음 주쯤 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최상병 전역 예정일을 맞아 군 인권센터가 추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은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최상병의 전역 예정일이라며 다른 동기들은 모두 가족과 친구 곁으로 돌아왔지만 최상병은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무것도 규명된 것이 없고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끝없는 공작만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의 흰골에 벨루가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단체 측은 롯데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이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롯데는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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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2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 회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흰골에 벨루가를 전시하는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현수막을 붙이며 사용한 접착제로 수조에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단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조에 붙인 대형 현수막을 제거했는데도 접착제가 남았고 황 대표가 시위를 하며 실시간 방송을 해 수족관 운영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 측은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방해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롯데 측이 들여온 벨루가 3마리 가운데 2마리가 폐사한 상황에서 나머지 1마리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또 구호를 외친 시간은 5분에 그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며 롯데가 벨루가 방류 약속을 번복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기업에 그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 정당한 행위를 했고 또 좁은 수조에 갇혀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벨루가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남은 벨루가 벨라의 자연 방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황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4일로 지정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대선 당시 김만배 신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친인척들이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의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은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류 위원장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은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친인척과 지인에게 특정 보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친인척들은 류 위원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게 잘못의 본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민원인들의 정보까지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당도 류 위원장과의 관계를 떠나 민원 자체의 공익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털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류 위원장과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허위 보도를 문제 삼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민원을 사주했다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익과 정의를 위해 제보한 분들을 위원장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폄훼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의혹을 내부 고발한 방심위 직원들은 공익신고 9달 만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스스로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1년 반이 지난 보도에 집단 민원이 갑자기 들어온데 수상함을 느꼈고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유 위원장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직업인으로서 위원장의 비리를 알린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지만 양심에 따라야만 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불법과 불의를 목격했는데 이걸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저 자신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공익신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당이 오는 30일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유 위원장은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이라는 제목부터 불공정한 청문회는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여 명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 당시 김태호 차장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태우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못한 건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알림을 내고 대한민국 국기법상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차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의 비협조로 공동개발이 멈춰선 석유자원 탐사구역 7광구에 대한 협정을 일본이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앞두고 한일 당국이 약 40년 만에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위원회를 내일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공동개발이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조수연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제주도 남쪽 대륙붕 일부 구역으로 면적이 8만여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7광구. 한일 양측은 1978년 7광구에 대한 유전 공동개발 협정을 맺고 공동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탐사 이후 일본은 공동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대륙붕 경계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일본이 이르면 내년 6월 협정 조기 종료를 통보한 뒤 독자 개발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 속에 우리 외교당국은 협정 활성화를 일본에 촉구해왔습니다. 1985년 이후 중단됐던 공동위원회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도쿄에서 약 40년 만에 제6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우려라든지 양국이 조금 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고 이번 회의에서 협정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부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며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협정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본 측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들은 협정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설득을. 협정은 2028년 6월 22일을 기해 만료되지만 만료 3년 전인 내년 6월 22일부터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협정이 종료된다고 해도 국제법상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는 만큼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자원 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하루 앞두고 당원 투표부터 치러진 가운데 후보들은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명목상은 해체됐지만 기존 파벌 세력의 영향력이 승부를 가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역대 최다인 9명이 출사표를 던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이 선두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시바さんか高市さん、ベタですけど、なのかなとは思ってますけど。小泉さんを支持したいと思います。若くて外国語もできて。 자민당 국회의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당원과 당 후원단체 회원인 당후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각각 368표인 당원 당후표와 국회의원 표를 합산해 과반을 넘으면 바로 총재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3강 후보 중 누구도 과반의 지지율을 얻기는 어려워 결선 투표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선에서는 국회의원 368표에 지방조직 47표가 더해져 승부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명목상 해체된 기존 파벌 세력이 누구에게 힘을 몰아주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3강 후보들은 아소파의 수장, 아소다로 부총재 등 당내 유력 정치인의 막판 지지를 얻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방위력 증강에 앞다투어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한일 관계와 과거사에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死なばものとも国家ですからね。そこがそういうものを持ったことの恐ろしさ、そのことに対して私どもは核抑止力、ミサイル防衛きちんと考えてまいります。のはもう日本は、核の最前線にこの国土を構えているという、この現実を私たちは思い知らなきゃいけないし忘れてはいけない。 특히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은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 내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새 자민당 총재 체제에서도 한일 관계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과거사 인식은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군이 44년 만에 태평양으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은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미사일이 원통형 수직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날아오르는 장면을 담은 사진 3장을 올렸습니다. 지형에 가려서 발사 차량의 모습은 완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2006년부터 실전 배치된 고체 연료 ICBM 둥펑 31의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요즘 아침 저녁에는 날이 부쩍 선선해졌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날이 선선해지다 보니까 퇴근 후에는 산책하거나 달리기 하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달리기는 성인병 예방 등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다만 다리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달리기 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하고 무릎이나 발목이 약하다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달리는 시간은 30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달리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을 과하게 흔들면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8도, 대구 29도로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서는 강릉 24도 등 상대적으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에는 내일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미 폭우가 쏟아졌던 지역인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모레에는 경북 동해안에도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 그 밖에 내륙에서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영남에는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 10월로 접어들면서 늦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